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 기초수학 1학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공학 수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적분에 있어서 미적분의 수학의 특징 자체가 사실은 어떤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울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로 다루는 다이나믹을 다루는 그런 기계공학의 특성에 굉장히 적합한 수학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미적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좀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기계공학의 기초가 되는 역학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공학 수학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기초를 닦는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은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계공학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 여러 역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공학 수학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특히 이제 현상 자체를 저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나온 결과적인 어떤 지배 방정식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이나 적분의 형태, 어떤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기계공학의 역학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사실 한번 감을 좀 잡아보는 의미에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기계 이런 공학 수학을 뭐 이렇게 뭐 챕터별로 해가지고 뭐 상미분 방정식을 푼다든지 편미분 방정식을 푼다든지 또 뭐 벡터 미적분을 한다든지 뭐 행렬을 푼다든지 이렇게 목적 없이 푸는 건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좀 가장 간단한 형태니까 쉬운 형태니까 상미분 방정식 특히 1차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저희가 이제 미적분을 근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미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개념적인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틈틈이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다뤄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상미분 방정식, 1차 상미분 방정식 푸는 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어떤 미적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계공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우리 어떤 공학 수학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례 중심으로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사례는 제가 그 로켓의 어떤 추진체의 어떤 위치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인류의 어떤 지구를 탈출해서 이제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송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태우고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렴한 어떤 추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의 추진체를 이용해서 어떤 스페이스 셔틀이 됐든지 이런 로켓들을 사실은 일단 대기권 밖에 저희가 이렇게 이송을 시키고 난 후에 사실은 그 힘을 줬던 추진체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로켓, 셔틀, 이송을 할 수 있는 셔틀이 있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동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짜리 비디오니까 잠시 보시죠. Most space organizations, governments, or commercial have set their sights too low. They've really gotten built relatively small rockets. And Falcon Heavy is the first time that there's something that's arguably even in the super heavy class, or somewhere between heavy and super heavy. 5 million pounds of thrust is really crazy amount of power. More than twice as much payload as any other rocket will. It can launch things direct to Pluto. No stop needed. Hotels in the area are completely sold out. Parking lots are packed. It's like the first time something exciting has happened in rocket launch in a very long time. Falcon Heavy is configured for flight. T-minus 15, stand by for terminal count. SpaceX Falcon Heavy, go for launch. And 9, All systems go. Set booster mission. 6, 5, 4, 3, 2, 1. Set boosters needed. 네, 잘 보셨나요? 굉장히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사실은 추진체가 다시 셔틀을 우주 공간을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이런 영상을 뒤로 돌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체 자체가 다시 랜딩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도의 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도 예전에 사실은 저희가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로켓 추진체의 위치 제어라든지 결국 이제 동력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추진체가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랜딩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의 우리가 반발력을 줘서 다시 이제 그 연소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힘과 모멘텀을 줘야 이 추진체가 잘 제어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보시면 이런 어떤 로켓 추진체에 다양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지구 중력이 가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력,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드래그 포스라고 하는 마찰에 의한 드래그 포스도 있고 또 이제 압력 차이에 의한 드래그 포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됐을 때 이 로켓 추진체의 어떤 강체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위치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에 그러니까 토크가 가해졌을 때 그 회전으로 인한 어떤 기체의 어떤 불안전성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군동량 관련한 그런 지배 방정식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어떤 미분의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어떤 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어떤 로켓의 제어라든지 안정적 착륙을 하기 위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적분 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서서 이제 동력학적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동력학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고체 역학이나 아니면 어떤 동력학 이쪽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체역학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존 법칙에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런 지배 방정식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체의 현상을 지배하는 완전한 방정식 이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식이 되겠고요. 이쪽이 잠시만요. 네, 요게 이제 질량 보존의 어떤 식이 되겠고, 요게 이제 운동량 보존의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금 간략한 식의 형태로 저희가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요거 이제 풀어쓰게 되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거에 대한 partial difference equation이 굉장히 많은 partial difference equation이 나오게 되고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만 전체적인 우리가 유체 필드에서의 여러 가지 속도장이라든지 압력장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저희 어떤 유체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적분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지배 방정의 한 사례가 되겠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치적인 해석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또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초반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국내에서 그 핵융합 발전 설비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의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1억도가 넘는 그런 고온의 운전 조건에서 8층화 운전 성공했던 대대적으로 한번 뉴스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기사를 보시면 어떻게 1억도라는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물질이 과연 있을까? 어떤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거든요. 한 6분짜리 비디오인데요. 한번 보시죠. The fundamental currency of our universe is energy. It lights our homes, grows our food, powers our computers. We can get it lots of ways: burning fossil fuels, splitting atoms, or sunlight striking photovoltaics. But there's a downside to everything. Fossil fuels are extremely toxic, nuclear waste is, well, nuclear waste, and there are not enough batteries to store sunlight for cloudy days yet. And yet, the sun seems to have virtually limitless free energy. Is there a way we could build a sun on Earth? Can we bottle a star? The sun shines because of nuclear fusion. In a nutshell, fusion is a thermonuclear process, meaning that the ingredients have to be incredibly hot, so hot that the atoms are stripped of their electrons, making a plasma where nuclei and electrons bounce around freely. Since nuclei are all positively charged, they repel each other. In order to overcome this repulsion, the particles have to be going very, very fast. In this context, very fast means very hot. Millions of degrees. Stars cheat to reach these temperatures. They are so massive that the pressure in their cores generates the heat to squeeze the nuclei together until they merge and fuse, creating heavier nuclei and releasing energy in the process. It is this energy release that scientists hope to harness in a new generation of power plant, the fusion reactor. On Earth, it's not feasible to use this brute force method to create fusion, so if we wanted to build a reactor that generates energy from fusion, we have to get clever. To date, scientists have invented two ways of making plasmas hot enough to fuse. The first type of reactor uses a magnetic field to squeeze a plasma in a donut-shaped chamber where the reactions take place. These magnetic confinement reactors, such as the ITER reactor in France, use superconducting electromagnets cooled with liquid helium to within a few degrees of absolute zero, meaning they host some of the biggest temperature gradients in the known universe. The second type, called inertial confinement, uses pulses from superpowered lasers to heat the surface of a pellet of fuel, imploding it, briefly making the fuel hot and dense enough to fuse. In fact, one of the most powerful lasers in the world is used for fusion experiments at the National Ignition Facility in the US.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like them around the world are today just experiments. Scientists are still developing the technology. And although they can achieve fusion, right now it costs more energy to do the experiment than they produce in fusion. 네, 굉장히 재미있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 발표 자료는 이제 공유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그 핵융합 발전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비디오를 통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대를 갖는, 왜냐면 이게 플라즈마 상태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백만 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1억 도 이상 높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온도대를 견디는 물체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실험을 지금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런
높은 온도대를 갖는 플라즈마를 제어를 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시게 되시면 잠시만요. 네, 네, 이 비디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잠깐 보시면. So what is nuclear fusion? So to help me answer that question, I'd like you to welcome from UK Atomic Energy Authority, Professor Ian Chapman. We have a go now, that's really good. So basically just, if I put the magnet here. 요 see how 비디오의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제 플라즈마 뭐 아까 말씀드린 온 플라즈마는 아니지만 플라즈마를 지금 생성을 해서 So basically just using the fact that it's charged, controlling 저희가 이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플라즈마가 어떤 자기장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도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핵융합 발전소에서 1억 도나 수백만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자기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플라즈마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여기 보이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장과 관련된 지배 방정식이 뭐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든지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내는 이런 이퀘이션들이 쭉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마그네틱 필드가 적용된 어떤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지배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학 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계에 대해서는 텀 바이 텀으로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국내 대전에 있는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소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재질 자체가 사실은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이 견딜 수 있는 온도대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수백만 도, 심지어 1억 도까지 저희가 높일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인 어떤 걸 굉장히 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클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저희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백만 도, 1억 도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열전달 문제, 에너지 문제를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복사 열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이제 여러분 또 열전달이라는 과목을 배우시게 될 텐데 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는 메커니즘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컨덕션이라고 하는 전도, 컨벡션이라고 하는 대류, 그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이라고 이제 복사 열전달 방식이 있는데 복사 열전달 방식은 이제 전도나 대류와 달리 매질이 중간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매질이 없어도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즉 우주 공간에서 사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되는 주요 메커니즘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사실은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에미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몸의 온도가 37도, 38도지만 사실은 그 온도의 상승에 비례하는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복사의 열 전달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사실은 어떤 국부적인 미소 컨트롤 볼륨에서의 어떤 힘이나 질량이나 에너지의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나와 떨어져 있는 주변과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
어떤 에너지 교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서 적분 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존에는 주로 이제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형태로 이제 지배 방정식이 나타났는데, 복사혈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ntegral differential equation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지배하는 식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언뜻 봐서도 굉장히 풀기가 더 복잡하고, 미분이나 적분을 따로 푸는 것도 힘든데 미분과 적분을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해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차원에서 또 이제 공학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사실은 우리 기계공학 분야에서 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동차를 저희가 타거나 그럴 때든지 저희가 뭐 스포츠카 레이싱 할 때도 이제 진동이 굉장히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창문이 사실 바람이 많이 불으면 진동이 나고, 여러 구조체 아니면 뭐 열배합발전 뭐 발전기가 사실 돌아갈 때 굉장히 큰 소음도 나지만 진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 저희 기계공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 이제 공유드리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힘의 밸런스를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의 이제 굉장히 익숙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위치의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동이라는 게 어떤 리니어 모멘텀이나 어떤 선형적인 힘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회전, 앵귤러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군동량 보존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전에 대한 어떤 진동 방정식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의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학수학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애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정립된 좀 쉬운 어떤 그런 방정식도 있지만, 굉장히 현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미분 방정식의 여러 가지 텀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널리틱하게 풀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치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뭐 한 2분짜리니까요.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진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짜리니까 잠깐 보시죠. 요거는 이제 건물의 어떤 구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아마 우주선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요거 이제 헬기와 관련된 로테이팅 포스가 계속 적용됐을 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문제. 이거 아마 자동차의 차체에 어떤 진동이 있을 때 안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가 사실 고속으로 회전할 때 축에서 여러 가지 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회전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구조고, 요건 아마 건물 구조 관련된 진동 문제에 대한 거, 교량에 대한 것도, 요건 버스에 대한 거네요. 버스 자체도 여러 가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진동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 아마 추결조 같습니다. 요거는 추결조. 여러 가지 뭐 무슨 좀 설비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문제들이고. 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쪽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 어떤 기계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재미있는 해석과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은
뭐 뉴턴의 법칙, 이제 그 운동 법칙에서 F는 MA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공이나 이런데 어떻게 아니면 야구에 배팅을 할 때 힘을 어떻게 가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이런 공이나 이런 물체들이 어떠한 가속도로 날아가고 뭐 발사각을 얼마로 했을 때 더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드래그에 의해서 뭐 스판날, 사실 스판날 사실은 야구에서 하기 홈런치가 좀 어렵거든요. 그 이제 공기 중에 이제 건조할 때 대비해서 훨씬 더 이런 드래그가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식축구 볼을 보시면 럭비공과 같이 보면 굉장히 사실 저희가 다루기 어려운 약간 좀 이상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야구공이나 축구공하고 달리. 그래서 만약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쿼터백이 공이 굉장히 많은 회전을 줘서 던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회전을 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회전을 주지 않고 이게 리니어한 어떤 운동량만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게 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어드랙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축이 흔들리면서 더더욱 그 그러니까 저항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이 멀리 못 가거든요. 그럼 리시버가 정확하게 리시버한테 공을 던져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회전을 강하게 주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축이 흔들리지 않고 가고 이 또 각 운동량의 어떤 그것 때문에 마찰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정확하게 리시버한테 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뛰어난 쿼터백의 연봉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죠. 이 쿼터백이 사실은 감에 의해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익히고 어떤 선천적인 천부적인 그런 재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각 운동량과 아니면 리니어 모멘텀, 뭐 선형 운동량의 어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외부의 뭐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공으로 이송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수를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사실은 새로운 어떤 스포츠 관련된 새로운 컨설팅이나 서비스 영역으로 저희 기계공학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런 또 저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배 방정식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 그 다음에 외력에 가해진 힘이 어떻게 보면 또 적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야구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저희가 뭐 어떤 투수는 뭐 공이 한 140km 정도, 뭐 90마일 정도인데 뭐 요새 시속 100마일까지는 뭐 던진 선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던졌을 때 어떤 식의 어떤 그 힘의 밸런스를 던졌을 때 공을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공에 이제 회전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변화구를 던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야구공에 보면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실밥 같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실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창하게 배우시게 되면 이제 층류와 난류에 따라서 이제 유동이 세퍼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공에 가해지는 힘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유착학 시간에 상당히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회전을 줬을 때 얼마만큼 회전을 줬을 때 변화구의 궤적을 투수가 제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한번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반드시 잘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더욱 이 공학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계공학의 전공 지식을 배운 다음에 실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뭐 더 무궁무진한 그런 기여와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간략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에 이렇게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의 어떤 수학, 뭐 텍스트를 공부하고 이런 거 좀 무관하게 좀 사전에 이렇게 시간을 투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공학 수학 열심히 문제를 풀고 해서 뭐 시험 보고 학점 받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중요하죠. 성적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근데 목표라는 걸 갖고 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문제 풀고 하면은 그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왜냐면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고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사실은 또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수학적인 어떤 뭐 수학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또 체질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뭐 벡터 캘큘러스나 뭐 행렬 문제나 리니어 알제브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배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체득되는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전공 지식 또 전공 분야별로 내가 저런 분야를 하고 싶으면 왜 공학 수학을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에서 좀 시간을 좀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학 수학의 이 강의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적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고등학교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익히셨고, 사실은 문제 푸는 어떤 해결 능력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라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시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제 문제 풀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방법론 중심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면 사실은 그 기반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적인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우리 대학교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학생분들 이렇게 개개인별로 좀 미적분에 대한 어떤 그 정도 익힘의 정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뭐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벡터 캘큘러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나가기 전에 틈틈이 이제 사실은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이제 복습을 좀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미적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 나가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필요한 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가 미적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배우면서 그 극한이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사실은 수학적 저희가 이제 공학도 관점에서 어떤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인덱스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증명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공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프랙티컬하게 문제를 푸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왜 이런 극한이나 이런 것들이 미적분의 개념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 저희가 사실은 미분 적분을 통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식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 그리스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접근한 방식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미 이제 저희 앞선 이제 우리 수학자들이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들이 이 미적분학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미적분학이 정립이 되기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극한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조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 원의 면적을 아까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이제 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원점이 되고 이렇게 그 8개의 다각형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실은 삼각형의 면적이 되니까 삼각형을 여기서 쭉 해서 요게 이제 높이가 되겠고요. 사실 요게 이제 한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요 이제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AB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저 삼각형의 면적을 저희가 표기를 해보면은 2분의 1 AB의 H가 되겠죠. 높이 H. 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전체적인 이 다각형의 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H가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면적을 딱 구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면적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의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저희가 더 촘촘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게 되면 이 다각형의 면적에서 원의 면적에서 다각형의 면적을 뺀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원의 면적에 근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다각형의 면적을 다 더하면 사실 원의 면적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접근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이거를 조금 저희가 다시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 이제 H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AB의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다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 다각형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호의 길이와 같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사실은 호의 길이는 우리가 2파이 R로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2파이 R이 되겠고 사실 이 H 값도 사실은 원점에서 요 다각형이 이루는 하나의 삼각형까지 어떤 그 수직한 요 길이가 되겠는데 이게 점점 다각형이 작아지면 요 반지름하고 이제 거의 같아지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R이라고 한다면 요거가 요거 지워지면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 R 제곱으로 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미분의 어떤 미분 적분 이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쉽게 이제 이 파이 R 제곱은 나오는 걸 저희는 이제 쉽게 유도를 하고 우리 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의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미적분학이 이렇게 좀 정립되기 이전에 이미 수학자들은 어떤 극한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원의 면적을 유출할 수 있었다. 수천 년 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극한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그 t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은 밑에도 0이고 위에도 0의 값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값을 얼마인지 사실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사실은 값에 대해서 제가 쉽게 손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값들이 어떤
특성을 갖길래 그런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항이 이제 t 제곱의 값인데 0에 한없이 가까이 감에 의해서 보시면 저희가 그 값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프로파일로 이 값에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은 이제 그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값들을 갖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에서 비율이잖아요. 비율의 값을 보시게 되면 점점점 이제 값이 어느 한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인가요? 한 6분의 1, 네, 아마 6분의 1일 겁니다.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근접을 해가는데 사실은 이 값들이 어떤 나중에 이 분자와 분모의 값들이 굉장히 0에 근접했을 때의 어떤 그런 거동을 보시면 잠시만요. 요 점점 값이 작아질수록 굉장히 어떤 두 개의 값들이 이제 큰 변동 없이 굉장히 어떤 수렴해가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값으로 생각을 하는 위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순히 저희가 뭐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극한값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손으로 푸는 값이 아니고 그 값의 실질적인 어떤 값이 어느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니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요거 값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거죠. 요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그런 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 값이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분모와 분자가 사실은 다 0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0과 0분의 0, 그래서 사실은 값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쉽게 우리가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 값들을 한번 플라팅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0으로 근접할 때와 사인 세타 값이 근접하는 어떤 패턴을 보시게 되는 거고, 0에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이 두 값의 비율의 값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이제 밑에 값은 이제 각도입니다. 이제 레디안 아니고 각도를 가지고 레디안을 환산해서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어느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느 일정 숫자 이하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비율의 값, 1의 값에 근접해서 변화가 없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하게 0에 가까이면 저희가 극한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얼만큼 한없이 가까이 가야 정말로 우리에게는 극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밑에도 작은 값으로 가고 분자도 작은 값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비율의 값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무한의 작은 값으로 가지만 어떤 비율의 값은 일정 수로 접근을 한다는, 이런 굉장히 좀 저쪽 이제 1이죠. 네. 접근하는 이런 굉장히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는데, 이런 극한에 대해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어떤 비율의 값이 특정 값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엑셀이 됐든 아니면 매트랩이 됐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보조 도구를 활용하셔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떤 그
증명 차원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극한가 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간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록탈의 정의를 저희가 적용을 하면 다시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를 미분하면 1이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결국은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는 1이기 때문에 1분의 1이어서 이제 1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쉽게 계산상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세타 값의 변화에 대해서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발표 PPT에서 이런 값들이 이제 세타가 0으로 가고 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점에서 나중에 b를 비교해 봤더니 거의 1로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극한값이 1이 되는 요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그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길이가 1인 어떤 단위 원의 일부를 저희가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쭉 내리면 요 길이도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1분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건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삼각형 OPQ랑 OP'Q는 Q'은 이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비율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1분의 요게 코사인 대 사인 세타니까 사실 요 부분은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걸 적용을 하려냐 하면 요 면적, 그 삼각형 OPQ의 면적과 OP'Q' 면적, 그 다음에 OP'Q의 면적 사이에는 이제 부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삼각형 OPQ의 면적은 2분의 1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건너뛰고 삼각형 OP'Q'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맞죠? 그 다음에 사실 요 코의 길이, 요 면적, 요 P'Q의 면적은 사실은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단위 길이가 1인, 반지름이 1인 원의 전체 면적을 파이 r 제곱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세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면적은 사실은 요거에 2파이분의 세타가 되니까 파이 지우고 r은 1이니까요. 결국은 면적은 사실은 2분의 세타다 이런 걸 저희가 쉽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2분의 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도 2분의 사인 세타가 없어지면 결국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사인 세타로 나눠지니까요. 사인 세타분의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요 식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반대로 저희가 표시를 해주게 되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어차피 이게 부동화가 바뀌지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지만 표현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부등식에 있어서 사실은 요거를 이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보시면 여기다 극한에서 세타가 0으로 갈 때 보면 이 왼쪽 값도 우리가 극한의 어떤 식에 의해서 보면 0을 할 때는 이게 1이고 오른쪽도 보면은 요게 1이 때 1분의 1이니까 여기도 1이죠. 그럼 이제 부등호의 어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 중간값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은 왼쪽 값보다는 크고 오른쪽 값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게 다 1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도 크고 동시에 1보다 작기 위해서는 요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극한값을 1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한 그러니까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줘 봤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한값을 구함에 있어서 사실 미적분, 미분, 특히 미분에 있어서 극한의 개념이 중요하긴 한데 극한값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알려진 그런 로피탈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제가 푸는데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연습을 좀 하시면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미분 방정식 푸는 더 이상으로 좀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좀 그 어떤 식을 유도를 해내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차원에서 좀 극한이나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강조를 좀 드리는 바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렇게 익숙치는 않습니다.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제 풀고 어떤 그 지배방정식을 뭐 수치적으로 풀어내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뭐 또 이제 어떤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공학적인 마인드로 이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좀 기계적인 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좀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뭐 극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개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결국은 저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 극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제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함수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이작 뉴턴이 이제 도함수를 정의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h의 값을 굉장히 이제 그 간격을 줄여 갈수록 이 두 점 사이 함수 값의 변화, 그러니까 x 값의 변화분의 y 값의 변화인 이 함수 값의 변화의 비율이 점점 요 지점에서 A의 지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네, 그런 식으로 근접해 간다. 그런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아이작 뉴턴이 접근한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라이프니츠는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크게 x의 변화율이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울기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굉장히 작은 값들의 비율로 표시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작은 값, 굉장히 작은 x축의 변화분의 x값의 변화분의 굉장히 작은 y값의 변화에 그냥 기울기, 변화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뉴턴의 어떤 접근 방식이 원래는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FM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프니츠의 어떤 표기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자들 관점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품에 있어서는 그 뉴턴이 정의한 요 방식보다는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이 표기 방식과 개념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굉장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내용들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 할 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미분이나 적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때 사실은 어떤 개념적이고 뭐 이게 1차 미분 상미방이냐 2차 상미방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따른 문제를 푸는 그런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최종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잘 가다가 사실 막히는 부분이 어디서 막히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미분 함수가 뭐가 되고 반대로 어떤 값을 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평소에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조금 이런 기존에 우리가 이거 많이 학습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시험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제 문제 푸실 때에도 이제 막힘없이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런 표들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참고는 하면 되는데 하여튼 평소에 이런 기존의 어떤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이런 우리가 습득했던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복습하시는 그런 게 조금 우리 이제 공학 수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단순한 이런 그 함수를 기준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공식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그 함수들이 곱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의 형태로 나타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많이 지금 현재는 익숙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환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적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틈틈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어떤 그 캘큘러스에 대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공학 수학을 이수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함수의 곱의 형태의 미분에 대한 공식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FG의 미분은 F를 미분하고 G를 곱하고 더하기 G를 미분하고 F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의 접근 방식과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으로 보게 되면 뭐 동일한 결과를 사실 얻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조금 이게 이제 뉴턴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유도했을 경우의 어떤 식의 어떤 유도 방식이고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방식을 보게 되면 이 FG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양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빨간색 블럭과 파란색 블럭의 곱의 플러스 사실은 그 DF, DG,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무한소의 두 값의 합이 있는데 곱의 값이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작은 값과 작은 값이 곱해졌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식을 유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직관적인 그리고 과감한 가정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식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 수학자들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은 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학이고 사실은 저희 사이언스를 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기계 공학이지 기계 사이언스 뭐 우리가 이학 쪽은 아닌데 공학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하면 가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할 때도 어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텀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텀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안 풀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라이프니츠가 접근했던 방식처럼 어떤 텀은 저희가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가정을 해서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공학도들이 많이 습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풀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공학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프니츠가 취했던 어떤 저런 기법들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걸 좀 매치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학 수학을 이제 배워감이 있어서 공학 수학을 기반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역학 문제를 품에 있어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감을 좀 많이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재밌는 문제들을 몇 가지 이제 틈틈이 좀 풀어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문제를 푸는 정답을 이끌어내는데 그동안 좀 초점을 맞췄다면 왜냐면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나중에 유사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그냥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딱딱한 내용만 가지고 강의하기는 그러니까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잘 풀리면 아주 여러분들 능력이 아주 좋은 거고 혹시 좀 약간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어떤 개념이 여기서 적용되어 이 문제가 풀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떤 그런 능력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학 수학 수업을 함에 있어서 틈틈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거를 시험하고 연계해서 퀴즈 형태 여기 이제 퀴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내드리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학 수학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부터 편미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진 않습니다.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접근해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